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쾌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는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화이트헤드 과정철학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강의하셨던 주요 논점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 창조성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힘, 에너지 또는 활동성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했던 화이트헤드의 기본 태제, 생성하는 존재로서 현실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점검했다는 사실을 정리해서 요약해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 화이트헤드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에 임하실는지요? 오늘은 텍스트 없이 우리가 이제 혹시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차후에 더 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3장의 내용이고 하나는 우리 텍스트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텍스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약할 수밖에 없어요. 축약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쉬운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타협을 어떻게 할지 이게 좀 난감하긴 한데 최대한 적어도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도록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여러분 텍스트 갖고 계시다면 텍스트의 3장의 내용과 4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 그 제목이 합생의 위상 또는 위상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은 결합체 또는 결합체와 질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결합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4장 내용은 이 두 가지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텍스트 통해서 확인했던 현실적 존재의 아주 기본 층위의 특성, 현실적 존재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생성하는가, 또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관여하는가 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주장을 넘어서서 그 내부, 다시 말하면 합생의 그 미시적인 세계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가 라고 하는 내용, 이게 합생의 위상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제3장 주제입니다. 그 다음은 4장에 가서는 그렇다면 그렇게 미시적인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매크로한 세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고 있고 내가 강아지와 벗하고 등산하고 헤엄치고 하는 이런 이 감각적인 세계, 이 거시적인 사물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이 미시적인 생성을 기초로 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결합체입니다. 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가 3장의 합생의 위상. 합생은 이게 생성이란 말의 테크니컬한 텀입니다. 기술적 표현이란 말이죠. 생성한다는 말이죠. 이건 일반적으로 다로부터 일이 생겨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약하면서 명확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생성을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그린다면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 이거를 대강을 통해서 텍스트에서 확인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 합생을 몇 가지 이렇게 나누어요.
나눠서 요 하나하나를 위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face인데 상. 여기 그렇다면 여기 그런 명확한 차이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굳이 이걸 분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그 불가피한 어떤 용어적 그 식별일 뿐이지 이게 뭐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단계적으로 나눠지는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걸 내부의 그 세밀한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에는 여러 위상이 있다. 또는 여러 위상을 거쳐서 완성되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이 앞에 이게 생성이 시작하는 국면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고 그다음 통일하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완성되는 최종적 국면. 여기는 만족이겠죠.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여기는 이제 앞에서 주어진 것을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제 호응의 위상. 영어로 하면 responsive, 반응한다는 거예요. 호응한다. 호응, 반응하는 위상.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표현을 바꾸면 앞에 주어진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 앞에서 주어진 힘을 반복하는 그 단계. 그걸 호응적 위상 이렇게 불러요. 텍스트에는 제1위상 이렇게 아마 분류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정확히 보자면 그 성격을 통해서 규명하면 호응하는 위상이다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호응 위상이라면 이 호응한 반복하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개념적인 것을 파악하는 개념적 위상. 여긴 호응적 위상. 물질적으로 반복한 힘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객체만 따로 떼어내서 평가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위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비교적 위상. 이건 비교한단 말이에요. 컴패러티브. 뭘 비교하냐? 첫 것과 두 번째 걸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을 비교한다. 통합한다는 얘기도 해요. 이렇게 분리시켰다가 통합한다. 그래서 비교해서 대비시킨다는 말 쓰기도 합니다. 컨트라스트. 이건 종합하는 겁니다. 종합. 여기는 분류 또는 분석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종합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이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만족의 위상이죠. satisfaction. 우리가 많이 보았죠? 앞에서 최종적 위상 말이죠. 만족이다. 이렇게 적어도 한 4개 정도로 간단히 나눠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거는 특정한 현실 존재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현실 존재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모든 현실 존재는 그게 어떤 위상이 있고 어떤 영향이 있건 간에 기본적으로 반복하는 측면이 있고 그 반복되는 요소 중에서 개념만을 따로 추출해서 느끼는 위상이 있고 그다음은 그렇게 두 개에 분류되어 있는 것을 다시 통합하는 위상이 있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목적에 이르는 만족하는 위상을 갖는다. 모든 현실 존재는 최소한 여기서 보자면 4개의 위상을 기본으로 갖고 있다. 볼 수 있어요? 현실 존재는 이렇게 앞에 존재하는 것과의 관계에서 4가지 단계를 거치는 가운데 만족에 이른다. 생성의 종결이죠. 생성의 종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추가로 설명해야 될 건 아마 개념적 위상과 비교적 위상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못했고 비교적 위상은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개념적 위상은 아까 지금 잠깐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잠깐 했지만 이거는 밖에서 온 어떤 물리적 힘이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물리적 힘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여기는 영원한 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난로에 손을 대면 따뜻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 따뜻하다라고 하는 영원한 기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물리적 힘이 나에게 전달돼서 내가 따뜻하다, 따뜻함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따뜻함만 따로 추출해서 느낄 때 따뜻함이란 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따뜻함이란 나에게 기분 좋은 느낌을 가져다주는 성질이다. 물리적 성질이다. 라는 식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거를 영원하게 쓰는 추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것을 개념적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만을, 성질만을, 쉽게 말하면 성질만을 따로 추상해서 느낀다, 파악한다. 그래서 개념적 느낌 이렇게 부릅니다. 물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그 느낌의 성질만을 따로 추출해서 느낄 때 그거를 개념적 느낌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느낄 때 그걸 물리적 느낌, 반복하는 차원에서. 뭔가 힘이 들어왔어요. 아직 분별되지 않았어요. 그걸 분별하는 작용입니다. 이게 뭐지? 딱 느꼈어요. 이미 느꼈는데 그건 나중에 보니까 차가움일 수도 있죠. 차가움이라는 것만 따로 추출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때 그 차가움만 따로 추출해서 느낀 느낌을 개념적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 원래의 힘과 원래 이렇게 건너온 힘과 이 따뜻함을 다시 통합해서 그래 따뜻함이구나 라고 느낄 때 이거를 비교적 위상 이렇게 부릅니다. 통합이란 말이죠. 통합, 종합 또는 통합.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여기다 반복해 놓지? 하나가 그냥 이렇게 쭉 가도 되는 걸 왜 이렇게 서로 분석했다가 다시 합치냐 말이야. 이런 과정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느냐, 얘기를. 그렇게 당장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느꼈어. 그냥 이렇게 쭉 가지, 하나로. 여기다 이걸 다시 하나 들어온 거를 둘러 쪼개놓고 다시 합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 보이죠? 하나 들어온 거를 개념과 힘으로 쪼개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합쳐요, 세 번째 가서는. 왜 이런 복잡한 작용을 거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물적 힘의 흐름에도 변화가 들어갈 수 있다. 작동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따뜻함을 추상했죠. 이거를 이 경험하는 주체가, 생성한 주체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밸류에이션 업 할 수도 있고 따뜻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거 밸류에이션 다운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부정할 수도 있어요. 아예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따뜻함이라는 걸 따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만큼 물리적인 힘의 흐름에서도 그게 그대로 온전히 그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배제되거나 변이 되거나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다. 에너지 흐름에도 변이가 생겨날 수 있다. 실제로 생겨나고 있어요. 물리적 세계도 동일성이 계속되지 않죠. 우리는 반감기라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미세하게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변화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평가하는 가운데 그것을 규정하고는 성질을 평가하는 가운데 중요한 곳으로 가면 그 성질은 강조돼서 나에게서 구현될 것이고 그걸 다운해버리면 나에게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적어도 억압될 거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나의 성질, 나의 경험의 성질은 달라질 거란 말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물리적 세계의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 흐름에조차도 변이가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적 느낌을 모든 존재가 갖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의 분석과 종합을 수행한다, 내부에서.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물리적 차원에서 이런 최소한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말이 이게 상당히 어설픈 말인데 일상 용어에서는 지난 시간 텍스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설명을 안 했어요, 일부러. 문맥 자체가 그때가 우리가 이걸 얘기할 문맥이 아니어서 넘어갔는데 텍스트를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텍스트에서. 지난 시간쯤 될 거예요. 물리적 목적. 피지컬 퍼포스라고 합니다. 피지컬. 목적은 목적이지 물리적이란 말과 이게 어울리는 말인가? 호응하나? 목적은 상당히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데 물리적인 것이 목적을 갖는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다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씁니다. 이거 왜 이런 말 쓰는가? 물리적 차원에서도 목적이 작용해가지고 주어진 힘을 변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썼던 것 같아요. 물론 화이트는 여기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이 말을 왜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읽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이해하고자 이렇게 좀 아량을 가지고 접해보면 물리적 세계에서도 순수하게 작용이 작동돼서 동일한 것이 반복되지 않고 끊임없이 조금씩 뭔가 이탈을 빚어내고 있다. 변화를 빚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이후 뭔가 나름대로 물리적인 것도 자신의 목적이 있어서 이 작용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단 말이죠. 인과적 결정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물리적 세계조차 있다.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그 요인을 성격을 물리적 목적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순한 비교적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물리적 목적은 그러니까 주어진 힘 가운데 일부의 영원한 기체를
끄집어내고 그걸 다시 평가해서 업시키거나 다운시켜서 다시 통합하는 겁니다. 이것과 재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되는 만큼 이 느낌, 힘의 느낌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올라갔으면 이거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내려갔으면 내려갔을 거예요. 그죠? 약간의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물리적 세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원자의 세계에도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전자의 세계에도 변화가 있는 것이고 양성자의 세계에도 변화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적 느낌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여기다가 심어놨어요. 세 번째 단계다가. 그런데 비교적 느낌에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상당히 아주 단순한 단순 비교적 느낌입니다. 단순한 비교적 느낌. 심플. 단순한 비교적 느낌. Simple comparative feeling. 그런데 비교적 느낌에는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로 복합 또는 복잡한 비교적 느낌. 복합 비교적 느낌. 복잡한. 컴플렉스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명제적 느낌. 세 번 복잡한 느낌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전통적에서 지식을 말할 때, 인식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를 설명할 때 쓰는 지성적 느낌. 이거 모두 다 복잡한 비교적 느낌들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거 칠판이네, 이거 분필이네, 여기에 돌멩이가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은 이 단계에 가서 성립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의식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이건 뭐 전통 용어로 하면 무의식적 경험의 단계입니다. 여기 가서 비로소 의식이 생겨나요. 무엇으로? 요 지성적 느낌의 주체적 형식으로 생겨나는 것이 의식이다. 의식은 명사가 아니라 부사다.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의식적으로 파악한다. 의식적으로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어떤 느낌의 성격을 규정하는 부사적 표현이 바로 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체적 형식. 어떻게 느끼는가? 의식적으로 느낀다. 의식적으로 느끼는 느낌을 지성적 느낌이라 부른다. 자, 이렇게 분리만 해놨지. 이거 지금 설명 하나 안 했어요? 그럼 물리적 목적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명리적 느낌은 뭐야, 그러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도식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아까 물리적 목적은 이렇게 주어진 어떤 힘의 물리적인 것의 일부를 추출해서 성격을 그것을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다시 그것과 통합하는 그런 느낌을 물리적 목적이라고 들었어요. 명리적 느낌은 두 번째 명리적 느낌은 말이죠. 이거는 요 어떤 힘이 이렇게 와요. 새로운 주체에, 여기 주체의 생성에, 주체 이건 객체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보면 이놈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떤 영원한 객체를 이렇게 추출해요. 영원한 객체를 추출하는데 개념적 느낌으로 느끼는 거죠. 객체를. 근데 다시 통합을 해요. 이렇게 통합하는데 통합할 때 이 원래 주어진 걸 온전히 그대로 놓고 이거 통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싹 비워요. 빈 자리를 만들어서 요만하게 산소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느끼는 것을 명지적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왜 이런 식의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이거 차이가 어떻게 있는데 이건 원래 것과 그대로 통합한다고 그랬고 이건 원래 것의 힘이 갖고 있는 특성을 싹 비워버리고 있다가 이걸 새로운 걸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내가 변시킨 거를.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가장 많이 드는 예는 지각입니다. 인간의 지각. 여러분 지금 나를 보고 있죠? 여러분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는 여러분의 시선에 붙잡히는 자료는 조금 전에 아주 찰나의 순간 전에 여러분에게 미친 나로부터의 물리적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 일부를 나에게 투사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건 이제 흔히 많이 드는 예가 그거예요. 저기 멀리는 별빛. 그건 지금의 별빛이 아니라 어쩌면 수천 년 전에 나에게 온 그 불빛을 보고 별빛을 보고 지금 내가 그걸 해석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몇백만 광년 전에서 온 그 별의 빛을 내가 지금 오늘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그 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이제 거리가 그렇게 기니까 몇 광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각도 그런가? 지각도 그렇습니다. 논리부전 똑같아요. 빛이 나를 때리고 나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특성 때문에 빛이 반사되죠. 그걸 여러분이 받았죠. 받은 것은 인식이 아니에요. 받은 것 중에 일부 자료를 추출해서 나한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받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그렇기 때문에 가끔 착각이 있는 거죠. 길 가다가 나를 봤어요. 저 양반 저기 가네? 자세히 보니까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럼 뭐겠어요? 자료를 봐서 해석하는 가운데 오류가 생긴 거예요. 마치 지금 있는 저와 별빛을 과거의 것인데 지금 있는 것은 보듯이 잘못 투사한 거란 말이죠. 잘못 추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보내는 그 나의 해석을 위한 자료는 과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일부를 나에게 투사한 거, 프로젝션한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나에게 간 자료는 여러분의 시각에 주어진 자료는 나 전체예요. 다 가요. 가는데 그것 중에 아주 일부만을 추출해요. 나의 형상, 목소리의 특성, 뭐 옷 색깔, 피부의 당당 등등 특성, 얼굴의 어떤 다양한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취해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투사한 거예요. 왜냐? 왜 여기인지 뭐가 모르냐? 이거는 과거에서 온 거는 이렇게 온 건데 지금은 여기 내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순간에 나는 여러분에게 자료를 줄 때의 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 시간만큼 나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나는 여기서 이탈이다 말이죠. 나는 딴 사람이에요. 매 순간 달라진다며, 너가. 그렇죠? 매 순간. 여러분의 시각을 때리는 나의 에너지의 그 힘, 그걸 받아들일 때 나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줄 때 나하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투사할 때 나는 다른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같은 나에게 꺼내해서 투사했을 뿐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때 나는 뭐냐? 텅 비어있는 나예요, 아직. 뭔지 몰라, 여기. 그런데 여기 그냥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해서 그냥 투사해서 해석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서가는 인식이에요. 앞서가는 인식. 여기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데 과거에 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한 거예요. 여기를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명제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게 단순한 건데 이게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훨씬 창조적인 경우. 어떤 경우인가? 여기서 온 자료를 싹 무시하고 딴 데서 온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착각도 그런 경우고 창조도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고 있어 이렇게 강의하다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강의하다가 어떤 친구가 저쪽에 앉아서 계속 떠들어. 처음에 난 조용히 해. 내가 강의 중이잖아. 그럼 내가 바싹 긴장해서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또 안 보는 사이에 또 떠들어. 그러다가 그럼 내가 어떡하겠어? 결국 쫓아가든가 분필을 잘라서 에이 자식. 그때 이 분필은 난 뭘 해석했어요? 저 친구를 응징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죠? 이건 분필이 아니에요, 그때는. 분필이지만 분필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필 속에 원래 이거는 도구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도구라는 개념은 딴 데서 가져온 거죠. 돌멩이일 수도 있고 나무막대기일 수도 있고. 그 개념을 갖다가 이걸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물리적 조건을 다양한 방식에 변형하는 경우죠. 주어진 조건에서 벗어나서. 이런 경우를 상상이 개입했다고 해서 상상적인 명제는 특히 이렇게 불러요. 이건 상당히 창조적인 고등주기체에서 행사하는 그런 느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식이 있다 없다? 의식 지평이 아니다. 의식 이전의 지평이다. 굳이 말하자면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이렇게 돌죠. 막 그 수준에서 갖는 또는 아까 내가 어떤 친구를 이렇게 보고 싹 지나쳤는데 누구냐 할 때 그런 데 있죠? 그러면 싹 지나쳤을 때 이미 그때는 명지적으로 내가 그걸 파악한 거예요. 근데 맞아? 할 때는 그때 의식이 등장한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명지적 느낌이 아니라
지성적 느낌으로 옮아간 겁니다. 지성적인 느낌은 어떤 거냐 그러면 지성 느낌은 이렇게 어떤 사태를 임의에 거기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딴 데서 온 것일 수도 있는 객체를 영원한 객체를 통해서 해석했어요. 해석. 그래서 이거는 뭐야라고 이것은 뭐 사과다 했다 그럽시다. 사과다. 해석해서 이건 이 의식 이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게 사과 맞아?라고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의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해야겠냐? 이런 느낌과 이게 사과다는 느낌과 원래 주어진 그 자체와 실제의 세계, 그 현실적 존재의 결합체와 이렇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적 존재와 객체죠. 여기서 말하면 어떤 특정 객체와 지금 명제라고 하는 느낌을 다시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가 맞아? 참인가? 아닌가? 거짓인가? 를 판단하는 느낌. 그게 지성적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적 느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제적 느낌이라고 하는 이 관로침, 부정, 여기 있는 걸 싹 지워버리는 이 과감한 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성적 느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밖으로 이렇게 이 지성을 통해 인식한다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 특성의 일부를 제거하고 자의적인 특성을 통해 해석하는,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늘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 그랬죠. 데카르트가 사건에 즉해서, 대상에 즉해서 명석판명하게 파악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래야 우리는 진리, 실제의 본성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양 고전 철학부터 데카르트 그 이후까지 어떤 뭐 상당 부분 기간 동안 지배했던 뭐 인신론적 같은 하나의 도구마였어요. 근데 화이트는 그걸 뒤집고 있어요. 명석판명에 붙잡을수록 그 대상의 실제에서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워버리니까 거기를. 그래서 몇 개만 특정하게 내 눈에 띄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의 실제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 지성적 느낌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것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고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인식. 이런 과정이 적어도 모든 지성적 느낌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단순화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화의 과정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단순화 과정은 명제적 느낌을 통해 일어납니다. 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명제적 느낌은 한편으로 보면 단순화 과정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창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주어진 것처럼 해석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분필의 도구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데 적어도 아이를 야단치기 위한 도구라는 개념은 없는데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경험된 거죠. 그런 점에서 새로움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명제적 느낌은 장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느낌과 개념적 느낌, 물리적 목적, 명제적 느낌, 지성적 느낌. 여기까지는 모든 존재, 현실 존재가 공유하고 있는 내부의 과정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교적 고등한 유기체, 고등한 존재들이 겪게 되는 경험의 어떤 단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이런 식의 도식을 통해서 전통의 인식론, 지각 또는 판단론을 전부 다 해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감스럽게도 엄청 복잡해요. 이걸 단순화시킬 수가 없어 더 이상. 다만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성적 느낌은 명제라고 하는 단순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명제는 그만큼 물리적 목적이라든지 물리적 느낌에 포함되는 그 복잡다단한 그 구체적인 그 현실의 어떤 그 복잡성을 상당 부분 제거해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건 반대로 그만큼 구체적인 현실에서 벗어난 이탈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탈한다는 건 뭐가
달라지고 있다. 창조적이다. 창조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전체가 어디에 있느냐? 가장 인간을 구성하는 계기인 경우에, 고등위체인 경우에 여기에 합생의 위상들로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물리적인 존재들은 여기까지, 고등위체는 여기까지 포함됐어. 이걸 통해서 와이테드는 물리적 세계의 기본 단위들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인간의 어떤 그 원초적인 느낌들이 어떻게 물리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조적으로 변해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지성적 느낌이라고 하는 고도의 추상적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작용을 함으로써 지극히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논의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대충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 3장. 합생의 위상들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일반적인 층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내부로 들어가서 아주 마이크로한 그 내적 과정으로서의 그 위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이거는 이제 합생이라 그런다면 합생 내부의 그 마이크로한 위상들을 4개 최소한 또는 5개 또는 6개일 수도 있어요. 를 이렇게 분별해서 봤어요. 그 다음은 여기 이제 현실 존재의 층위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앞서 얘기했지만 훨씬 매크로한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돌멩이가 있고 인간이 있고 강아지가 있고 소나무가 있는 세계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지구라는 행성이 있고 태양이 있고 별이 있는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거시적인 매크로한 세계가 있어요. 여기서 주는 매크로한 세계. 이걸 흔히 거시적, 매크로스카픽, 마이크로스카픽, 이건 미시적 이렇게 부르죠. 어쨌든 이건 미시적 세계입니다. 미시적 생성. 아까 우리가 말했던 델타 T와 아주 짧은 시간과 아주 짧은 좁은 공간이 함께하는, 또 이것을 구현하는 이런 단위, 궁극적인 단위의 세계라면 이로부터 매크로한 세계가 출현한다. 어떻게 출현하느냐?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답이 제4장, 4장 결합체입니다. 결합체와 질서라고 되어 있나요? 제목이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는 소제목으로 아마 내 기억으로는 여기가 처음에가 변환. 그다음 두 번째가 질서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뭐 비슷할 거예요. 내용은. 세 번째가 심리학적 생리학. 이렇게 해서 소절을 나눠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변환이라는 건 뭐 간단한 얘기예요. 비교적. 내가 뭔가를 보는데 미시한 건 못 보고, 하지만 현실적 계기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감각은 상당히 투박한 거예요. 그렇게 아주 섬세하지 못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묶어서, 통틀어서, 합산해서 보는, 합산해서. 무슨 말인가 하니, 미세한 생성의 존재들이 가끔 가다가 공통된 어떤 영원한 객체를 구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파악하는 나는 그 공통의 요소를 그것 전체의 특성으로 변환시켜서 그걸 파악한다.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데, 여기는 음영이 있을 거예요. 물론 빨간색이 있고 뭐 가다가 뭐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빨강, 뭐 노랑 또는 파랑 뭐 이렇게 얽혀 있을 수 있어요. 주로 빨강이 있고 그건 노랑이 파랑이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저게 빨갛고 노란 사과 정도로 이렇게 파악한단 말이죠. 사과. 그런데 실제 이 사과는 일부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 빨강이 지배적이에요. 노랑이 좀 있고 파랑이 조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외의 색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싹
무시해버리고 빨갛고 노랗고 파란 사과 이렇게 해서 마치 그 전체가 요 색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나머지는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을 변환의 느낌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것들이 모여서 어떤 공통의 특징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구현하고 있을 때 그 부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공통의 특징을 그 전체의 특징으로 변환시켜서 파악하는 느낌, 그거를 변환의 느낌이라고 본다. 그래서 인간이 이 매크로한 세계에서 파악하는 방식은 전부 다 이런 식의 변환의 방식을 항상 개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미세한 세계를 이리 쫓아다니면서 경험하지 못해요. 현실적 계기, 현실적 존재 하나하나를 경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들을 항상 묶어서 이렇게 조직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파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영원하게 실제는 현실 존재 하나하나죠. 현실 존재들 말이죠. 이거를 직접 하나하나 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묶어서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일정한 실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현상은. 그러니까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닌 일부 특성을 통해서 그거 전체를 해석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변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른바 거시적인 세계의 대상들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이때 이 현상, 거시적 세계의 존재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다. 칸트가 그렇게 생각했죠. 칸트는. 인간의 의식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주를 통해서 다양한 범주를 동원해서 대상을 구성한단 말이죠. 실제는 모른다,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건 물 자체다. 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현상과 실제를 완벽하게 차단시켰는데 화이트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인간의 선택이 개입하긴 했지만 그 존재의 뿌리가 이 실제 속에 있단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현실 존재가 일정 부분 공통의 특성을 띠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반화해서 거시적인 사물로 읽어내는 거다 말이죠. 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뿌리가. 그러니까 실제 속에 뿌리 받고 있단 말이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과를 우리가 빨갛고 노랗고 파랗게 지각하는 이유는 빨강, 파랑, 노랑이 전부 다 인간의 눈에 달린 게 아니라 사과라고 하는 결합체 속에 일정 부분 구현되어 있는 특성이란 말이야. 유독 그걸 강조해서 느끼고 있을 뿐이지 그게 사과 속에 없는 걸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서 부여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엄격히 말하면 인간의 선택에 대한 의식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 속에 뿌리 받고 있는 실제에 속한다. 이때의 현상은. 거시적 세계의 거시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 존재는 돌, 나무, 사람, 인간, 강아지 이런 거시적 존재들이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미. 다만 그거를 우리는 특화해서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시적 존재로 분류하고 싶을 뿐이지 이 원래 유형의 존재는 세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화이트는 철저하게 이런 점에서 실제론자입니다. 인간의 눈에 달린 것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칸트식의 주장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어도 변화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거시적인 존재들이 등장하는가를 설명하고 나아가서 이제 결합체라고 하는 게 뭐냐? 를 설명합시다. 이건 거시적 대상 출현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원래 결합체란 말은 원래 이건 그냥 화이트의 용어로 하면 넥서스라 그래요. 이거는 뭐 라틴에서 그 기본적으로 그걸 넣은 건데 이거는 그냥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존재가 여러 개의 사물들이 존재가 이렇게 얽혀 있음. 화이트는 여기서 함께 있음. 여러 개의 존재들이 함께 있음. 이 정도의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생성하는 계기들이 여러 개 이렇게 서로 뭉쳐 있을 때 그거를 결합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기본적으로 결합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게 되는 모든 존재는 다 결합체입니다. 우주도 결합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결합체이고 이 교실 전체도 결합체이고 모든 거시적 사물은 다 결합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합체 중에서도 단순히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 함께 있는 것 플러스 모종의 질서가 있어서 어떤 정체성이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대단히 안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같이 있을 뿐이 끊임없이 흩어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접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는 모든 존재가 사실 그래요. 감옥에서 보는 모든 존재가 컵이 저기 있는데 저 컵은 결합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저 컵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 기계들은 저 형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런 형태 속에 안정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특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일정 부분 역사 속에서 가동시키는, 다시 말하면 존속하는 이런 대상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사회라 부릅니다. Society. 이거는 결합체 가운데, 결합체 중에 합기 있는 것 가운데 어떤 질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존재들을 사회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물들은 다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들은 그 사례로 화이트헤드는 뭐 원자도 사회고 전자도 사회고 양성자도 사회다. 양성자도 사회다 말이죠. 미시적인 세계들도. 뿐만 아니라 물론 뭐 태양도 사회입니다. 소나무도 사회고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인 사물 띵이 다 사회다. 우주도 우주 그 자체 사회다 말이죠. 물론 인간도 사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띵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크건 작건 사물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가 사회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회는 나름의 그 어떤 안정성, 어떤 정체성,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전자가 영원할 수 없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 생존 기간은.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역사적 그 한계 내에서 일정한 자기 성격, 자기 특성, 자기 정체성을 갖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회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회에는 어떤 게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고, 그러면 이걸 유형으로 좀 나눠보자. 그래서 나눈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회의 유형입니다. 특성별로 이렇게 나눠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존속하는 객체. 이런 개념은 머리에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머리 어지러워요. 가장 기본적인 종류의 사회, 가장 단순한 종류의 사회. 두 번째,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회로만 구성된 사회. 이거를 입자적 사회. 그 다음은 이런 존속하는 객체, 입자적 사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아무런 질서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 자유로운 영원한 현실적 존재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 번째, 순수한 결합체. 그러니까 단순히 함께 있기만 하지 그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런 놈 플러스 사회, 이런 존속하는 객체라든지 입자적 사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 이거를 구조화된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구조를 갖는 사회. 사회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존속하는 객체, 가장 단순한 사회. 그다음 그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 입자적 사회. 이건 분자, 이건 원자, 그렇게 이해하세요. 원자, 분자. 그다음은 이건 구조된 사회. 이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주 그 자체가 그런 것이고, 또 뭐 굳이 더 그 느낌이 와 닿는 예를 들자면 세포 같은 거, 세포. 세포를 이렇게 분할하면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세포핵이 있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또 뭐 식물 같으면 염색체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세포질, 그죠? 물론 이거 미토콘드리아나 염색체 같은 것도 세포질에 속하긴 하지만 아무런 특징 없이 그 공간을 메우고 있는 거 있겠죠. 어떤 모종의 물질 말이죠. 그런 거를
결합체 특성이라고 합니다. 결합체라고. 그러니까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결합체 사회 내의 존재들, 어떤 특성들, 이걸 결합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미토콘드리아나 핵, 뭐 세포, 막 이런 것들은 이런 안정성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어떤 그 뭐 수분의 어떤 그 물질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거는 결합체를 구성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이 내부에서 훨씬 창조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말이죠. 그래서 그 까닭은 결합체가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놈은 비교적 자유롭지 않습니다. 꽉 얽혀 있어요. 그래서 원자 이런 거는 그랬어요. 원자, 전자 이런 거는 양성자 잘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 원자성 물질의 반감기이 뭐 몇만 년 갈 수도 있고 몇천 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만큼 그거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존속하는 객체입니다. 또 그것들로 구성된 건 좀 큰 입자를 여기는 입자의 사회라 부르고 이건 다 물리적인 것에 가까워요. 물리적 존재들 말이죠. 요거는 생물학적 존재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주 그 자체도 여기에 속해요. 여기는 생물학 존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주에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등위로 뭡니까 유형으로 나눠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이런 거 들어있고 이런 거 들어있고 이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복합적인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또한 세포와 마찬가지로 구조를 갖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 어쨌든 이렇게 사회 유형을 나눠서 다양한 뭡니까 그 거시적 세계의 존재들을 담아낼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를 중층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까닭의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질적인 것들이 생성만 한다면, 끊임없이 달라짐만 있다면 자연 법칙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자연 법칙은 자연의 불변하는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력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거 물체라면 늘 언제든지 예외 없이 따라가는 법칙, 불변성을 바탕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생성이 있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이탈만 하고 창조적인 새로움으로만 나간 것이라면 여기 법칙적인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거 말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바로 이걸 끌어들인 겁니다. 이런 걸. 사회의 안정성, 질서 이런 걸 기반해서 이것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반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존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위에 자연의 질서가 성립하고 그 질서를 토대로 자연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러나 말이죠. 중요한 거는 이런 자연 법칙은 이 우주를 지배하는 영원한 룰일 수 없다. 왜? 법칙이라는 건 이 세계에 뿌리 바꾸는 것이고 이 세계에서 비롯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 세계의 습성에 불과하다. 이 세계의 존재들이 이 세계의 존재들을 구성하는 사회가 나름대로 반복하는 어떤 질서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칙이라는 게 외부에서 신이 딱 부여듯이 집어넣은 그런 어떤 보편적인 불문율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서와 세계의 안정성 또는 법칙적 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범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적 대상들을 설명하고 동시에 자연과학이 말하는 법칙적 어떤 세계의 측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범주다. 사회는 안정성과 질서를 함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연과학을 하는 것이고 또 법칙을 적어도 뭡니까 찾고자 한다. 그게 가능한 건 이 때문이란 말이죠. 자, 이것이 하나 이유이고 자연 법칙과 어떻게 화해할 것이냐 해서 이걸 설명한 거죠.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로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건 데카르트가 근대에 만들어 놓은 인간 이해가 있었어요. 뭐냐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야. 사유실체단 말이야. 사유실체.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신체는 없어도 돼. 신체는 별개야. 그래서 이원론을 생각. 이원론이라는 건 그렇죠. 뿌리가 두 가지라 이거야. 뿌리가 둘이다. 으뜸이 되는 게 둘이다. 뭐 정신과 신체다 말이죠. 이건 독자적인 실체여가지고 이 둘 사이에는 의존 관계도 없고 각자 따로 노는 거다 말이죠. 이게 데카르트 이원론입니다. 근데 이게 근대 초기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아요.
어떻게 이러면 이게 서로 동체 실체가 상호작용하느냐 말이죠. 정신에 영향을 주면 그게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신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정신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식의 상호작용을 적어도 이 이원론은 설명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뭐 비판도 있었지만 현대로 보면서 이거 잘못된 도식이야. 이거 뭐 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보다 자연주의적으로 자연 속에서 봐. 초월적인 존재 끌지 말고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하려면 신을 끌어야 돼요. 신이 인간을 신체와 정신을 만들어 놨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 말고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다. 어떻게 진화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어울리게 보면 인간은 사실 물질일 뿐이야. 정신 그거 뭔데? 그거는 여기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어떤 특성, 수반물 특성에 불과해. 그러니까 물질이 일으키는 어떤 효과, 부수 효과에 불과하다. 정신이란 것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뿌리는 하나야. 이론이단 말이죠. 물질이다. 이건 부수 현상일 뿐이고. 이게 근대 기계론과 맞물리면서 현대 인간 이해를 지배하게 됩니다. 유물론적 세계관 속에 여전히 우리는 현대가 살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영미철학 들어가서 보면 유력 담론, 가장 유력한 담론, 지배적인 담론이 이 유물론을 기반으로 깔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인간 의식을 설명할까? 설명이 잘 안 되지만 역시 기반에는 물질이 있어. 신체가 기본이야. 거기서 생겨난 것으로 봐야 진화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 라고 가정을 갈고 들어가요. 다만 어떻게 생겨나지? 설명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놈이 어떻게 다시 물질을 변형시키지? 이거 부수적인 현상에 불과한 놈이 그 원뿌리를 흔든단 말이죠. 우리는 정신을 통해서 신체를 지배하잖아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수 현상으로 생겨난 이 표피적인 놈이 그 뿌리 자체를 바꿀 수 있냐? 이것도 설명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유물론의 한계예요. 가장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택하는 것이 화이트의 얘기입니다. 이건 상호작용. 이건 물질로 환원주의적 유물론 이렇게 불러요. 환원주의적, 물질로 환원한다 말이죠. 환원주의적 유물론 이렇게 불러요. 물질로 환원한다. 유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오로지 물질이다 그 뜻이에요. 오로지 물질. 말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해서 설명한다. 이게 현대 유물론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화이트는 그런 게 아니다.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러면 정신과 신체는 무엇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건 지난번에 여러 차례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왔어요. 정신을 구성한 것도 현실 계기고 신체를 구성한 것도 현실 계기예요. 다만 역량에서 좀 다르다. 역량에서, 능력에서. 요거는 어떤 특징을 지닌 건가? 정신을 구성한 현실 계기는 아까 말한 개념적 느낌이 활발한 이건 명리적 느낌이 더 지배적인 그리고 가끔씩 지성적 느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갖는 특성 이런 계기들로 구성된 것 그걸 정신이라 부르고 요거는 뭐겠어요? 그걸 반대로 끼케야 물리적 목적에 머무는 계기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할 때 신체가 된단 말이죠. 요것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할 때 정신이 되고 그 뿌리는 모두 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는 별개의 존재가 별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저거는 다양한 현실적 존재들이 보여주는 특성을 통해서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신이 따로 있고 신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현실적 존재뿐이고 그 현실적 존재 가운데 어떤 놈은 활발하게 자기 창조를 거듭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끊임없이 과거가 반복하는 놈이 있단 말이죠. 전자는 정신이 되고 후자는 신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가 존재론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다. 이게 화이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 존재는 모든 현실 존재는 다른 현실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겹치어 주어지니까 그죠? 모든 현실 존재는 다른 현실 존재 이렇게 정신의 것도 신체로 갈 수 있고 신체의 것도 정신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현실 존재의 생성은 그 밖의 모든 존재를 객체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신체의 다양한 물리적 존재들이 정신 속에 파악이 됩니다.
또한 정신적 특성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들도 또한 물리적 목적을 지닌 신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객체가 될 거예요.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정신과 신체는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사회이고 그 속에 정신과 신체라는 사회가 있어요. 근데 그 정신과 신체라는 사회는 궁극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파생적인 것이죠. 궁극적인 것은 현실적 존재란 말이죠. 현실적 존재의 측면에서 보자면 정신과 신체는 서로 다른 게 아니다. 그건 다만 그것들이 모여서 보여주는 표피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인 것처럼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헤드가 여기서 뭡니까? 세 번째 아까 심리학적 생리학 세 번째 항목 변환 두 번째 질서 세 번째 심리학적 생리학. 이거 표현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보면 심리학적 이건 사이콜로지. 이거 정신적인 측면이죠. 이건 생리학은 신체적인 거죠. 이게 붙어 있어요. 화이트헤드가 붙여 쓰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신체와 정신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똑같은 현실 기계들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여주는 특성에 따라 정신적인 것을 보이고 또는 신체적인 것을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근대 데카르트의 이원론 그건 근거 없는 거다. 그건 지나치게 표피적인 특성을 궁극적인 실제인 것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자, 여기까지가 화이트헤드가 제4장의 결합체와 사회 또는 질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두 가지 주제, 곧 거시적인 사물들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더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의 사회인데 그 정신과 신체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어떻게 상호관계하는가 라고 하는 설명하는 논제를 담고 있는 주장들을 요약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이 매크로한 세계는 여러분에게 내가 전달하면서 비교적 그렇게 쉽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감각적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예시가 팍팍 된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전달되고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장은 내가 말에 팍 압축해서 했지만 그거는 감각적 사례가 별로 없어요. 지성적인 느낌, 무슨 명지적 느낌 이것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식 이전의 사태이기 때문에 명지적 느낌까지는. 그래서 전달하기도 어렵고 화이트도 아마 고심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내용을 그 일목요연하게 간추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부득이하게 시간 관계상 그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철학을 통틀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난해하다고 불려지는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 아마 세계적인 석학이신 문창옥 교수님의 명강의를 통해서 그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 강의를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해주신 교수님의 소감을 간략하게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선 소감 내기 전에 약간의 그 수를 바꿔야 되겠어요. 저는 세계적인 석학은 아닙니다. 그냥 화이트헤드를 좋아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 연구한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감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전문적인 강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대학입니다. 대학 밖에 강단 밖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철학을 놓고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또 듣게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잘 갖지 못하죠.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강의하면 되게 이 강의를 한 학기 정도 합니다. 한 학기 강의하면 대학원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의 절반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학기 분량을 한 것이 되겠죠. 텍스트 통해서 대학원에서 2학기 정도 분량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열심히 따라오신 분은 조금은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를 대강을 통해서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공유되는 그 폭이 좀 넓어질 터인데 여러 가지 그 자원이 이제 투입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좀 아쉽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